뭐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질소 넣어주면 뭐 어떤 게 좋아지고 그런 건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 질소 공급에 민감한 시기, 그러니까 질소 공급량이 꼭 충족이 돼야 되는 시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선이 두 개거든요. 요 아이디어라는 품종이 있고 요 마말로다라는 품종, 아까도 얘기했었던 이 두 가지 품종 가지고 질소를 언제 어느 시기에 얼만큼 흡수하는지를 저희가 연구했던 그래프를 제가 따온 건데, 질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가 딱 이때거든요. 딱 필요한 시기를 딱 보니까 개화가 시작되는 시기, 그러니까 화분화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화분화된 걸 꽂은 다음에 걔가 꽃이 피는 시기예요. 굳이 따지면 가을이죠, 가을.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 가을에도 질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을에 질소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 라는 건 우리가 꼭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몇 번 봤어요, 제가. 이 시기에도 질소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괜히 꽃이랑 연관 지어가지고 꽃 피기 전이니까 질소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틀린 얘기입니다. 꽃 피기 전엔 질소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질소가 과잉되는 뭐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런너 발생이죠, 뭐. 그 런너는 즉각 따주십니까? 사실 즉각 따주시는 게 어렵긴 한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즉각 따주시는 게 제일 낫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런너가 좀 뻗고서 따주는 게 낫냐, 런너가 이제 좀 빡 잡히고서 따주는 게 낫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뭐 오랜 시간을 두고 나중에 따는 것보단 런너가 이제 뻗으면 바로 따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또 식물 호르몬 관점에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런너에 제일 많은 식물 호르몬이 옥신일 거 아닙니까? 옥신이 생장을 시키는 호르몬이니까요. 왜 나무도 옥신이 있으니까 나무 끝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끝 이렇게 똑 따주면은 곁가지들이 발달하잖아요. 새로운 조직들이 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신, 그걸 우리가 정아우세성이라고 하죠, 유리한 말로. 옥신이 있는 부분이 더 빨리 자라는, 정아가 생육의 우세를 가진다, 정아우세성이라고 하니까 런너를 이제 정아우세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굳이 거기에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시켜서 런너를 키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바로바로 따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라는 게 제어의 생각이고, 뭐 질소 과잉장애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소 결핍, 이제 어머님이 질문하신 게 나오는데, 질소 결핍이 관측이 되면은 이미 이 얘들은 심각하게 지금 질소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질소 결핍되면은 뭐 잎들이 작아진다라거나 생육 전체적으로 외화된다라거나 아니면 그 늙은 잎들이 누렇게 변한다라거나 이런 게 전형적인 질소 결핍 증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이면은 이미 이 식물, 이 딸기는 질소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소는요, 이 배지 안에서 결국에 물에 녹인 질소가 배지로 들어가죠. 피트모스가 됐건 코코피트가 됐건 뭐 상토가 됐건 어쨌건 이 배지 안으로 들어가고, 배지 안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뿌리 근처로 가고, 뿌리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된 질소가 황이랑 결합해서 뭐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뭐 입으로 이동하고 뭐 그런 기작인데, 결국에 근데 질소는 이 배지 안에서 이동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식물 안에서 이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질소 결핍은 고치는 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어머님이 질문하신 게 요소 연면시비였잖아요. 굳이 결핍도 잘 안 오고 거의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를 연면시비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건 요거 하나는 무조건 맞는 얘기니까 하나 깔고선 얘기할게요. 질소는 절대로 딸기한테 그러니까 질소는 굉장히 이동도 빠르고 흡수도 빠르고 작용도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전 매뉴얼대로 근권부로 질소가 공급이 되면 딸기의 질소가 부족하다라거나 생육이 너무 억제된다라거나 그런 부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거 딱 기억해 주시고, 근데 지금 상무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지역에 모종들이 진짜 억제가 잘 돼 있다, 너무 막 억제를 했다, 그래갖고 막 진짜 지금 모종이 막 요만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질소질을 연면시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연면시비 하실 때 그럼 요소를 해도 되냐? 라는 질문으로 그럼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셔야죠. 질소질 연면시비를 하셔야죠. 근권부로도 주시고 연면시비도 하셔야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연면시비 했을 때 흡수 효율성이 좋은 좋은 양분 중에 하나니까 하셔야죠. 근데 요소보다는 다른 비중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질소 들어간 것 중에 갖고 계신 비료 다 있잖아요. 뭐 있으세요? 질산 가리 또, 질산 암모늄 또, 질산 마그네슘 되게 많네요. 되게 많으시네요. 근데 그리고 질산 칼슘, 질산 마그네슘, 질산 가리, 질산 암모늄 이런 애들은 처방전에 나왔으니까 사신 거고 나중에 물에 녹여서 주실 거잖아요. 근데 굳이 처방전에 안 나온 요소를 왜 주세요? 이미 있는 걸로 주세요. 제가 그리고 생각했을 때 지금 시기에 연면시비에 적합한 거는 질산 가리보다는 질산 마그네슘이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산 칼슘 쪽으로 연면시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생기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질소질 연면시비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소질은 연면시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였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질소질 연면 시비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모종이 있다면은 요소로 하지 마시고 질산 칼슘이나 질산 마그네슘으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질소 얘기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산으로 넘어갈게요. 요 기작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인산이 공급이 되면은 뿌리가 좋아지죠.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인산 공급되면 뿌리 좋아지는 거. 근데 인산 공급되면 뿌리 좋아지고, 인산 공급되면은 뭐 생물의 에너지원인 ATP가 생성이 되고 막 그런 거보다 저는 딸기 쪽은 인산이 왜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인산이 공급되면 뿌리가 좋아지잖아요. 뿌리가 좋아지면 사이토키닌이 되게 많이 합성이 돼요. 식물이 호르몬 중에 또 하나거든요. 사실 사람도 똑같고 식물도 똑같고 호르몬으로 노는 거예요. 옥신이 많이 나오면 영양생장 막 이빠이 되는 거고, 지베렐린이 많이 나오면 절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고, 뭐 ABA가 많이 나오면 식물이 시들시들 하는 거고, 에틸렌 나오면 이제 과일 노화되는 거고, 이 사이토킨이 나오면은 새로운 자식들이 생기는 거에 많이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화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사이토킨은 입에서도 생성이 되고 뭐 줄기에서 생성이 된다고 하지만, 사이토킨은 거의 대부분이 뿌리에서 생성이 됩니다. 뿌리에서 생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토키닌을 잘 생성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 공급해서 뿌리를 좋게 만들면 사이토키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이토키닌이 많이 생기면 꽃눈, 화합분화가 많이 되는 겁니다. 뭐 이미 화합분화 시기는 지났지만 이건 원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662에 인산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화합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구체 물질로 쓰인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기작입니다. 인산 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근데 인산만큼 굉장히 흡수가 어려운 양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도랑 pH에 따라 흡수율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어쨌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인산은 저온이죠. 동계생이고 하니까 저온이에요. 저온에서 키우시니까 흡수율이 되게 낮아요. 인산 같은 경우는 인산 흡수 진짜 잘 안 되고요. 그리고 pH가 낮을 때랑 높을 때 다 흡수가 안 됩니다. 이거 인산은 그냥 흡수가 안 돼요. pH가 낮으면은 철이나 알루미늄이랑 붙어가지고 흡수가 안 되고요. pH가 높을 때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붙어가지고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은 온도가 낮으니까 흡수도 안 되고, pH가 낮을 때도 흡수가 안 되고, pH가 높을 때도 흡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동계에 pH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 거냐라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pH가 낮을 때는 금속 미량 요소랑 붙어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되고, pH가 높을 때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붙어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pH를 낮춰도 문제고 pH를 높여도 문제 아닙니까, 사실. 낮춰도 흡수 안 된다고 하고 높여도 흡수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pH를 좀 낮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동계는 더 추워지고 근권부가 더 차가워지니까, 이게 동계 우리 온실은 20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온실 여기 온실 내부의 온도지 배지의 온도는 아니잖아요. 배지의 온도는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동계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배지의 온도는 낮아지니까 인산흡수는 당연히 더 잘 안 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좀 테크닉적으로 도움을 받을 거냐라고 하면 저는 산을 투입하기를 권장드립니다. pH를 조금 떨어뜨리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근데 pH 낮게 하면은 얘네 흡수 잘 안 된다며. 얘 맞아요. 흡수 잘 안 되는데요. 보세요. pH가 낮을 때는 철이랑 붙고 pH가 높을 때는 칼슘이랑 붙는데, 칼슘이 철보다 저는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고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산이랑 칼슘이 다 흡수가 안 되게 만들 바에는 인산이랑 철이 흡수가 안 되는 게 만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이라도 잘 흡수되게 합시다라는 거예요. 칼슘이라도 잘 흡수되게 하려면은 pH를 좀 떨어뜨리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다 정리해 놨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pH를 떨어뜨렸으니까 철은 더 흡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을 포함한 이런 미량 요소, 망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속 양이온이니까 철이랑도 달라붙고 구리랑도 달라붙고 망간이랑도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동계에는 pH 한 0.1, 0.2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시고, 공급하시는 pH를 좀 질산을 더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질산을 넣으시고, 그 대신 흡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철 등의 금속 미량 원소, 구리, 망간, 아연, 이런 친구들은 연면 시비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그렇게 그냥 그래프니까 넘어갈게요. 인산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흡수율이 이만큼이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8도 낮아지니까 근권부가 13도일 때는 30%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하고, 원래 한 이 정도 흡수가 되던 인산이 pH가 낮아지면 점점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고, pH가 높아질 때도 점점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고,
그거 그냥 간략하게 모식도로 그림 실어 놓은 거고요. 이제 폴리인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쓰시는 정인산이고요. 그럼 이게 정인산이 뭐야라고 하시면 그냥 쓰시는 모든 인산 있잖아요. 그냥 인산 가리, 인산 암모늄, 용과린, 과석, 과인산 석회, 용성 인비 그런 인산들이 수용성이건 구용성이건 물에 녹건 구연산에 녹건 간에 어쨌건 녹으면은 다 이런 형태의 인산으로 존재합니다. 한 분자 형태의 인산으로 존재가 하는데 얘네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딱 붙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플러스들이랑 달라붙는 거예요. pH가 조금 높을 때는 여기 칼슘 플러스랑 달라붙어서 인산 칼슘이 되는 거고, pH가 좀 낮을 때는 철 플러스랑 달라붙어서 인산 철이 되는 거고, 그런 애들이 이제 불용화가 돼가지고 흡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적권 같은 거 살펴보시면은 하얗게 낀 것들 있잖아요. 하얗게 낀 것들이 성분 분석을 해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되게 높게 검출이 되는 그 불용해성 물질들이 인산 철, 인산 칼슘, 인산 마그네슘, 인산 칼륨 이런 애들이 그렇게 불용화되어 가지고 하얗게 때가 끼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폴리인산인데요. 이거는 사실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물질이죠. 왜냐면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마이너스끼리 달라붙겠습니까? 마이너스는 무조건 플러스랑 달라붙어 있어야죠. 질산, 칼슘 이게 비로인 이유는 질산은 마이너스고 칼슘은 플러스니까 그런 겁니다. 인산, 칼륨 인산은 마이너스고 칼륨은 플러스니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질산, 인산 이런 물질은 없잖아요. 마이너스인 질산과 마이너스인 인산이 달라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마이너스끼리 다 달라붙였어요. 굉장히 고온과 굉장히 고압의 생성 조건으로 어거지로 달라붙여 놓은 겁니다. 달라붙여 놓으면은 장점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인산이 이제 근권부에서 이동성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산이 뿌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근권부에서 한 2mm 정도밖에 이동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립으로 잘 관수를 하시더라도 2차근, 3차근이 인산을 물과 함께 흡수할 텐데 그 흡수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2mm밖에 이동을 못 하니까. 근데 얘는 훨씬 더 무거워졌잖아요. 억지로 붙여놨으니까 무거워졌으니까 그 배지 안에서 훨씬 더 멀리까지 이동을 하고 훨씬 더 잘 이동을 합니다.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근 위치에 놓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인산이 pH가 높을 때는 칼슘 달라붙었고 인산이 pH가 낮을 때는 철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그 결합이 세요. 그 결합력이 굉장히 싼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하나, 둘, 세 개라고 할게요. 얘가 3-라고 할게요. 인산도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 4-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냥 그림에서 3-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따져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3개보다 마이너스 20개가 훨씬 더 힘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관에 불용화되어 있던 인산 칼슘이나 인산 마그네슘, 인산 철 등에서 훨씬 더 결합력이 센 애가 안 녹은 애들을 끌어와서 녹이는 개념인 겁니다. 그럼 녹이는데 얘는 또 이제 분자 결합을 해요. 이온 결합이 아니라. 분자 결합은 굉장히 느슨한 결합이라 쉽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근권부 가면은 원래 여기 인산 칼슘 달라붙어 있어서 엄청 꽝꽝 달라붙어 있었던 게 여기 칼슘 한 분자 끌고 가서 근권부까지 가면은 이 체인이 탁탁탁탁탁탁탁 끊기면서 인산 흡수가 되고 칼슘 흡수가 되고 그런 기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산 흡수율도 되게 좋아지고 다른 양이온 흡수율도 되게 좋아지게 만들고 킬레이트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양이온 흡수율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고 이미 그 불용화되어 있던 관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효과.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 칼륨, 인산 마그네슘, 인산 철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결합했던 양이온들을 다 뺏어와가지고 녹이고 샥 간을 통해가지고 딱 드립돼가지고 딸기 쪽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요 설명은 제가 말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폴리인산이 100%인 제품이 저희 쪽에 있어요. 슈퍼 FK라고 그 제품이 있는데 폴리인산이 3.5에서 5, pH가 3.5에서 5. 근데 5도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3.5에서 4.5. 3.5보다 낮은 건 상관없고 그러니까 pH가 4.5보다 더 산성일 때, 더 낮을 때 그때 이 폴리인산의 이 사슬 구조 있잖아요. 이 사슬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거든요. 이 사슬 구조 때문에 얘네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게 4.5 밑일 때 근데 한국 농가분들 중에 B통 pH를 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B통이 A통보다 훨씬 더 pH가 낮거든요. 왜냐면 인산가리도 들어가고 황산 마그네슘도 들어가고 질산가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막 혹시나 중탄산이 좀 원소에 많은 경우는 B통 pH가 4.5보다 높아질 수 있잖아요. 높은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농가들은 이 폴리인산이 구조가 깨져버리니까
비싼 돈 내고 사도 아무런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오리지널 FK를 들여오지 않고 FK30이라는 제품, FK30이라는 제품을 들여왔어요. 이제 pH에 관련 없이도, 왜냐면 30%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pH에 관련 없이도 쉽게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2주 안에 꼭 사용을 하시라. 원래 사실 양액젤의 기본 원칙이 그 양액 회사들도 전부 다 이제 비료 넘기면서 2주 안에 비료를 녹이셔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2주 안에 쓰는 게 원칙인데 사실 뭐 재배 규모나 적용 이시나 사용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딸기 하시면서 2주 안에 어떻게 비료를 다 씁니까? 쓰시는 게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2주 안에 못 쓰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비통 pH가 되게 높지가 않고 대부분의 농가가 5.0이야 4.5 이하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FK30 제품이 2주 이상 더 가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 발생하지 않고 효과 보실 수 있는 건 제가 이미 다 체크를 했는데, 제가 굳이 이걸 빨간색으로 갖고 온 이유는 요거 하나 이제 팁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결국에 어떤 제품이건 간에 2주 안에 쓰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야지 침전 같은 것도 덜 발생하고 그래야지 변성도 안 되고 훨씬 유리합니다. 그냥 뭐 폴리인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2주 안에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2주 안에 못 쓰시잖아요. 그럼 2주 안에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1000리터 100배액이죠 다. 그리고 다 투탱크로 가시고요. 첫 번째 방법이 1000리터를 채우지 마시고 반만 채우시는 겁니다. 물을 500리터만. 그리고 비료도 원래 200kg 넣으라고 했으면 200kg 넣지 마시고 100kg만 넣는 겁니다. 그럼 농도는 똑같잖아요. 그죠? 농도는 똑같아요. 원래 1000리터에 200kg 타던 거랑 500리터에 100kg 타는 거랑 농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씨 바꾸지 마시고 이씨 1.0으로 처방 받으셨으면 이씨 1.0 그대로 미시면은 사용 기간이 이제 반이 되는 거죠. 뭐 나는 비료 한 번 타면 한 달 써.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쓰시면은 한 달이 아니라 2주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1000리터 그대로 가지고 비료를 반만 타시는 겁니다. 비료 원래 200kg 쓰라고 했으면 200kg 쓰는 게 아니라 200kg가 아니라 100kg만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농도가 낮아지잖아요. 설정 이씨만 그대로 가시면 돼요. 농도는 내가 탄 비료물의 농도는 반이 됐지만 내가 설정한 이씨가 1.0이면 1.0으로 그대로 가시면 벤추리가 A톤, B톤에서 빠는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벤추리 피로도도 훨씬 줄어요. 딸깍이 아니라 딸깍 이렇게 되니까 벤추리가 고장날 확률도 훨씬 줄어들고 양액도 타신 거 2주 안에 소모하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 다 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제품이라서 한번 넣어놨는데 이게 결국 폴리인산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 벨기에서도 실험하고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다 실험을 했는데 뭐 장미에 써보니 좋더라. 뭐 파프리카에 써보니 뭐 6%까지 수확량이 늘더라. 뭐 토마토에 써보니까 5%까지 수확량이 늘더라. 뭐 이런 내용들 제가 간추려서 갖고 왔습니다. 이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인산 자체가 근권부에서 이동 잘 못하고, 인산 자체가 저온에서 이동 잘 못하고, 인산 자체가 pH가 낮을 때는 뭐 철이랑 결합하고 pH가 높을 때는 칼슘이랑 결합하고, 이런 건 그냥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안 일어나게 만든 제품이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10리터 쓰시면 돼요. 10리터 쓰시는데 그 인산 가리 있죠. MKP, 1인산 칼륨, 모노포타슘 포스페이트, 그 제품 B통에 쓰시잖아요. B통에 녹이시는 양이 예를 들어 처방받은 양이 10kg다. 그럼 10kg 쓰지 마시고 10 빼기 4는 6kg만 쓰시는 겁니다. 예, 10리터 한 통 딱 넣으시면 인산 결핍, 칼륨 결핍, 인산의 부족분 다 채우면서 부수적인 효과들, 인산 흡수율 좋아지고 다른 양이온 흡수율도 좋아지고 그런 효과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인산 칼륨을 4kg 쓰지 마시고 얘 한 통 10리터짜리를 그냥 딱 드시면 된다. 이제 칼륨 얘기하고 칼슘 얘기하고 그냥 또 재배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칼륨 얘기 넘어갈게요. 칼륨 많이 넣으면 좋아요. 황산가리 넣으면 당도 올라가는 거 맞고, 칼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결국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지기. 세포를 개폐, 세포를 열고 닫는 문지기인데요. 딸기가 달아지려고 하면 당이 들어가야 되죠. 딸기의 색깔이 좋아지게 하려면 색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색소 우리들 많이 알잖아요. 뭐 안토시아닌, 뭐 카르티노이드, 뭐 베타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도 결국 다 색소. 이런 애가 딸기에 들어가면 색깔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색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소의 전구체로는 또 인산이 쓰입니다. PA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산이 들어가면 색깔이 좋아진다라는 건 맞습니다. 칼륨 얘기로 넘어가면 어쨌건 딸기 달아지게 하려면은 당이 딸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딸기의 색이 좋아지게 착색이 되게 하려면 색소가 딸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딸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뭐 수분도 당연히 딸기로 들어가야겠죠. 그 수분과 색소와 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줄 때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을 열고 닫는 걸 바로 칼륨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실의 착색기라든가
과실에 당을 올려야 되는 시기에 칼륨을 많이 공급하는 관행적인 농법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칼륨을 그럼 무턱대고 많이 주는 게 좋은 것이냐라는 걸 제가 정리해왔는데요. 칼륨은 뭐를 보셔야 되냐면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기량작용을 보셔야 돼요. 자, 저 질소 설명드리면서는 기량작용 설명 안 드렸어요. 워낙 그냥 질소는 물만 주면 빨려 들어가는 친구니까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질소는 그냥 주면 들어가는 거니까 어머님이 요소 연면시비 하셨지만 요소 줄 필요 없어요. 근권부에 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인산은 기량작용 제가 얘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기량작용 그딴 거 그냥 다 모셔도 돼요. 어차피 안 들어가요. 얘는 주더라도 흡수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칼륨은 기량작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얘 양이온이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양이온,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양이온이잖아요. 특히나 육묘기 기억나시죠? 칼륨보다 칼슘, 마그네슘이 거의 4배, 5배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육묘기 처방도 만들어 드렸고, 뭐 전생육기 걸쳐서 칼륨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쨌건 얘네가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칼륨을 많이 주면은 얘네 흡수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칼륨을 과다하게 줬을 때,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수량이 감소해버립니다. 심각하게 더 칼륨이 많아지게 될 때는 칼슘 결핍이 생깁니다. 칼슘은 줬어요. 많이 줬어요. 연면시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칼륨을 많이 주게 되면은 칼슘 결핍이 돼서 티번이 발생합니다. 과일이 물러지게 되고요. 적합할 때는 당연히 뭐 경도도 좋아지고 칼슘 잘 들어갔으니까, 저장성도 좋아지고 칼슘 잘 들어갔으니까, 칼륨 잘 들어갔으니까 뭐 맛도 좋아지고 과실도 커지고 그러겠죠. 적을 때는 칼륨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칼륨을 적게 주면 당연히 과품질이 떨어지겠죠. 정량의 칼륨만 반드시 공급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당도 올리는 그 매뉴얼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처방전을 쓰시는지 모르겠으나 처방전상에서 칼륨의 설정 농도를 200ppm으로 하셨다면 200ppm만 공급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당도 올리고 과일 크게 한다고 200ppm을 500ppm, 1000ppm 만드는 거는 오히려 안 좋아진다라는 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추가적인 칼륨을 공급할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칼륨을 공급해야 되냐? 칼륨은 그래서 저는 연면시비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는 양분 중에 하나입니다. 질소는 연면시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인산은 연면시비 필요하긴 하지만 차라리 폴리인산을 근권부로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야 비로소 연면시비에 긍정적인 친구가 하나 나온 겁니다. 칼륨은 연면시비에 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기량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칼륨과 칼슘 비율 뭐 이렇게 볼 때 이때가 제일 뭐 플라워링 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까지는 크게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요 논리적인 얘기만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칼륨이 더 들어가야 되는 시기는 근권부에서 칼륨을 조금 건드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너무 심하게 건들지 말고 연면시비로 대체하시라. 그리고 실제로 칼륨을 연면시비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NaCl이 염화나트륨 소금이거든요. 아까 제가 식물의 필수 13대 영양원소 얘기할 때 나트륨과 염소는 딸기가 먹을 수 있는 양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딸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물질이에요. 염류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이거를 연면시비하게 되니까 수확량이 엄청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수확량이 이걸로 볼게요. 원래 정상적인 것보다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염류 집적 장애가 일어났으니까요. 못 먹는 걸 입에다 뿌려버렸으니까요. 이건 뭐냐면은, 이 노란색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염류 장애를 일으킨 애에다가 칼륨을 연면시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올라갑니다. 정상적인 수확량만큼 회복하지는 못하죠. 이미 데미지를 입었으니까. 하지만 기존에 입은 데미지는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칼륨 연면시비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라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거고요. 저는 칼슘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내성이라고 생각해요. 농도장애에 대한 내성도 키우고, 고온장애에 대한 내성도 키우고, 저온장애에 대한 내성도 키운다. 이게 칼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칼슘의 이동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얘는 질소고요. 얘는 칼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월이랑 10월이고요. 이것도 뭐 9월이랑 10월이에요. 이게 어디서의 농도냐면은 입에서의 농도거든요. 자, 보세요. 입에 질소가 이만큼 있었대요. 똑같은 입을 쟀는데요. 질소가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어딘가로 갔겠죠. 뭐. 그게 뭐 공기적으로 날아갔겠습니까? 다른 기관으로 갔겠죠. 뿌리로 갔을 겁니다, 아마. 뿌리로 많이 가니까요. 질소는 뿌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질소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물관이 아니라 아미노산 형태로 체관으로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입에 있던 질소가 뿌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슘 보실게요. 입에 이만큼 있었거든요. 9월달에. 10월달에 되니까 입의 증가량이 늡니다. 딴 데로 못 간다는 겁니다. 칼슘은 절대로 입에 있는 칼슘이 다른 부분으로 갈 수가 없다. 특히나 뿌리로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다.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
칼슘은 근권부에 흡수해가지고 위로만 올라간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근권부에서 칼슘을 위로 올리는 원리는 뭐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을까? 바로 증산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물관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증산작용은 기공이 뽕 열리면서 물을 이렇게 방출하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증산작용이 활발한 시기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낮을 때, 습도가 낮으면 당연히 식물들이 공기 중으로 물을 더 많이 내뿜겠죠. 온도가 높을 때, 그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래된 잎과 어린 잎을 비교했을 때, 오래된 잎과 어린 잎 같은 거 봤을 때, 오래된 잎은 칼슘 함량이 52, 어린 잎은 칼슘 함량이 24. 연면적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오래된 잎은 어린 잎보다 잎이 크잖아요. 잎이 크니까 증산작용도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칼슘을 잘 빨아먹어요. 어린 잎은 오래된 잎보다 작으니까 기공도 적을 거고요. 증산작용도 적을 거고요. 그러니까 칼슘을 잘 못 빨아먹어요. 그래서 T번이 발생하면은 칼슘 부족 증상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어린 잎 신초부터 발생하게 되는 그 원리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과일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과일의 칼슘 함량이 정말 적구나. 과일의 칼슘 함량이 정말 적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그러면 지금 칼슘 결핍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니까 칼슘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칼슘이 이동하는 경로는 물관이고 물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칼슘이 잘 이동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칼슘이 잘 이동하는 환경은 증산작용이 활발한 환경이고,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 습도가 낮아야 되고 온도는 높아야 됩니다. 결론 나온 겁니다. 보일러 이빨 때우시면 칼슘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습도랑 온도를 거꾸로 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창문 열고 보일러 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칼슘이야말로 정말로 연면시비가 필요한 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소는 연면시비 필요 없어요. 인산은 폴리인산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칼륨은 연면시비 중요합니다. 칼슘은 연면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근권부의 질산칼슘을 통해서 충분하게 칼슘을 공급을 했다고 치더라도 칼슘이 지금 흡수가 안 되는 기작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양이온과의 기량작용. 칼슘이랑 경쟁하는 친구가 칼륨, 마그네슘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배제 안에 지금 칼슘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그네슘도 많고 칼륨도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양의 칼슘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배제 안에서의 기량작용 때문에 충분한 양의 칼슘이 딸기 수치로 공급될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아까 대표 어르신 말씀하셨는데 배지 재사용하는 경우, 그 상토를,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안면 배지 같은 그런 배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토양 환경의 조성을 그냥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흙보다 훨씬 더 뭐 흡비력도 낮추고 보수력도 낮추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계산해가지고 함수를 계산하고 뭐 그런 원리도 뒤에 좀 나오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배지를 꾸준하게 재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배지를 받으셨던 환경이랑 조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처음에 받으셨던 배지의 질소, 인산, 칼륨의 농도가 뭐 1ppm, 1ppm, 1ppm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걸 재사용하는 배지, 특히나 재사용하는 배지의 용탈이라든가 버퍼링을 제대로 못 시켰을 경우 1로 설계되었었던 배지가 재사용하면서 1, 100, 2 이렇게 돼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런 환경이 이미 배지의 환경 조성이 달라졌는데 거기에 충분한 양의 칼슘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칼슘이 딸기 수치로 제대로 공급되는 거는 훨씬 더 그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증산작용이 억제되는 경우. 증산작용이 억제되는 경우 과습이라고 적어놓겠는데 그냥 동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딸기의 주 생육기인 겨울은 증산작용이 워낙 미비해. 근데 제가 칼슘은 무조건 증산작용으로만 흡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키우는 기후 자체가 칼슘 결핍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칼슘을 진짜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뭐 제가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농가분들 가보시면 좋은데 제가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전화로 상담하는 게 주일 텐데, 처방받은 대로 칼슘 진짜 잘 줬고 연면시비도 정말 꾸준하게 했다. 근데도 칼슘 결핍이 나온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결국 원인은 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배지를 재사용하셔서 그렇습니다. 칼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뭐 지금 동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긴 한데 또 다른 원인이 뭐가 있냐? 또 다른 원인이 있냐? 그럼 계속 여쭤보시니까 제가 하나 또 적어 놓은 겁니다. 질소를 너무 많이 준 경우에 칼슘 결핍 증상이 나옵니다. 기량작용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칼륨이 들어가 있으면 칼륨이랑 칼슘이랑 싸우니까 칼슘 흡수율이 낮아집니다가 아니라,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면적 지수가 너무 많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질소 연면시비는 딸기 쪽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질소 주면은 잎들이 커지고 생체중이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를
얼마만큼 큰 거를 지금 좋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기준은 제각각이시잖아요. 그럼 질소를 많이 주고 이빠이 연면시비 때려주시고 아미노산 제제 주시고 뭐 주시고 하셔가지고 뭐 합성 옥신 주시고 하셔가지고 뭐 생체종을 크게 만들었어요. 지금 크게 만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얘네가 과하게 입이 발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과하게 입이 발달됐다는 얘기는 오래된 입 쪽으로 칼슘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입이 발달되면은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 입이 있고 늙은 입이 있을 때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어린 입이 커지는 게 아니라 늙은 입이 훨씬 더 빨리 커집니다. 늙은 입이 훨씬 더 빨리 커지고 그 다음에 어린 입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미 늙은 입이 100이고 어린 입이 50이라고 했을 때 질소를 많이 주게 되시면 늙은 입이 1000이 되고 어린 입은 100이 된다는 거죠. 원래 2배 차이가 지금 10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어린 입 쪽에서 칼슘이 당연히 부족하게 되고요. 부족하게 되는 걸 바로 우리는 칼슘 결핍 T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을 충분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결핍이 나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잉 질소 공급도 칼슘 결핍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칼슘 공급은 연면 시비가 필수적이다. 뭐 pH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pH가 7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고요. 이 수소 이온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수소 이온이 많으면 산성, 수소가 아니라 이제 OH- 수산화 이온 또는 중탄산 이온이 많으면 염기성 혹은 알칼리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pH 간혹 그런 분들 있으세요. 예를 들어 배양액을 6으로 맞췄는데 뭐 내 배양액이 4다. 이밖에 차이 안 나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차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숫자적으로는 2배 차이가 아니라 수소이온 농도로 따지면은 2배가 아니라 10의 2제곱배 해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이 1이 아니라 10이다. 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성일 때는 좀 흡수율이 떨어지는 게 칼슘, 마그네슘, 인산이다. 알칼리성일 때는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게 금속, 미량 요소들이다.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요. 요거 뭐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넣어 놓은 거죠.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이랑 철 그리고 다른 금속, 미량 요소들은 pH가 낮을수록 유효도가 증가하고, 뭐 인이랑 칼슘, 마그네슘은 pH가 높을수록 유효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폴리인산 쓰면은 강한 마이너스가 결합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관수관 청소 효과가 있다까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 것 같고, 킬레이트 얘기는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킬레이트된 다른 미량 요소들은 아직까지 쓰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킬레이트는 대부분 철 쓰시잖아요. 혹시 DTPA 쓰시는지 EDTA 쓰시는지. EDTA 액상 말고 가로, 웬만하면 DTPA로 바꾸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EDTA, DTPA 뭐 아직까지 한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제외하도록 하고요. DTPA가 EDTA보다 훨씬 더 그 pH의 그러니까 킬레이트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철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흡수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 특히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인산이랑 달라붙어서 흡수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pH가 높아질 때도 철 흡수율이 또 떨어지거든요. 철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미량 요소 중에 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뭐 구리, 망간, 아연, 뭐 몰리브덴 이런 애들보다 철이 거의 평균 잡으면 20배 이렇게 뭐 20배, 30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양 자체가. 그러니까 철은 미량 요소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미량 요소인데, 얘네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얘네를 좀 보호막으로 감싸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가 양이온을 음이온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 음이온으로 바꾸는 유기물 에이전트를 킬레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유기물의 종류가 이제 EDTA랑 DTPA로 한국에서는 구분이 되는 건데, 아까 그 pH에 따라 가지고 흡수율이 많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EDTA가 커버치는 pH가 5 정도 된다면 DTPA가 커버칠 수 있는 pH는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pH의 완충 작용을 오래 할 수 있는 친구라서요. 저는 DTPA로 바꾸시는 것도 철 결핍 방지하실 수 있을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배양액을, 아까 배양 질문하셨는데, 배양액을 뭐 5.5로 세팅하건 6.5로 세팅하건 실제로 근권부 pH는 내가 맞추기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생육 초기에는 pH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생육 후기엔 pH가 떨어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질산으로 다 보정해서 A, B, C통 운영하고 질산으로 보정하건 인산으로 보정하건 해서 배양액의 pH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리 흡수가 되는 곳은 근권부잖아요. 근데 근권부의 pH는 내가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워요. 식물 자체가 이온 교환을 해가지고 뭐 중탄산 이온을 내뿜냐, 수소 이온을 내뿜냐에 따라서 pH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철이 굉장히 불응화가 빠르고 흡수가 굉장히 안 됩니다. 그래서 동계에 딸기 하시는 분들 보면 칼슘 결핍은 대다수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지고, 철이나 망간 결핍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킬레이트 종류만 바꾸시더라도 훨씬 더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근권부 pH가 6이에요. 6이면은 지금 쓰신 EDTA는 불응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근검부 pH가 6일 때 제가 추천드리는 DTPA는 불용화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려도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초기에 pH 높아지고 후기에 pH 낮아지고 혹시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적으로 아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런 거냐면은 식물도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식물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를 먹으면 마이너스를 내뿜는 게 원리예요. 이온 교환을 하는 게 원리예요, 뿌리에서. 그리고 플러스를 먹으면 플러스를 내뿜는 게 원리거든요. 초기에는, 생육 초기에는 질소랑 가리 중에 질소를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딸기가 먹는 질소는 거의 대부분 질산태 질소잖아요. 질산태 질소는 마이너스잖아요. 질산태 질소를 초기에 먹으니까 마이너스를 내뿜어야 되고요. 그 내뿜는 마이너스가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 수산화 이온이 근검부에 내뿜어지니까 근검부 pH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생육 후기로 가버리면 좀 상황이 바뀌죠. 질소가 아니라 칼륨을 많이 빨아먹어야 되고, 칼륨은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칼륨을 빨아먹었으니까 양이온을 내뿜고, 그때 내뿜는 양이온이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을 내뿜으니까 pH는 떨어지게 된다. 이건 좀 원리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화합이나 그리고 당도, 그리고 뭐 절수 며칠 하셔야 되냐 그런 거 여쭤보셨었고, 그리고 배지 소독하는 거 그런 것도 여쭤보셨으니까 그런 내용들 위주로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